70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런데 더 빨리 오는 것이 있습니다. 노화입니다. 70부터는 같은 나이여도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일본의 노인의학 연구팀이 70대 노인 2,4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70세부터 80세까지 지켜봤습니다. 10년 후 이들의 신체 나이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서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84세 혼자 시장을 보고 손주와 산책을 했고 어떤 사람은 76세 보행기를 짚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그 차이를 만든 가장 강력한 변수를 분석했을 때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70세 이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70부터는 회복 속도보다 소모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것이 이 나이가 갈림길인 이유입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꾼다고? 그 마음 압니다. 그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라는 말이 꼭 포기의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 오늘 이 이야기는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60대까지는 아직 건강하다는 느낌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도 무릎이 가끔 시려도 아직은 괜찮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70을 넘어서면 몸이 달라지는 속도 자체가 바뀝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이 늘어납니다. 기억이 가끔 허공을 헤매고 익숙하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집니다. 무섭게 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조용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관계입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흔들리거나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들이 바빠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실감합니다. 아, 외로움이 이런 것이구나. 60대의 외로움과 70대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70대의 외로움은 더 조용하고 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가끔 밤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는 갈림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몸의 노화 속도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을 어떤 표정으로 맞이하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아왔으니까요. 첫 번째, 비교는 노년의 가장 조용한 독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김영자 씨 73.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둘인데 모두 지방에 살았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고 용돈은 자녀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것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의 하루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천천히, 때로는 벤치에 앉아 쉬어가면서 오가는 이웃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경비 아저씨와 날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큰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밥은 먹었니? 딸이 바빠서 답장을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영자 씨는 남의 살림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은 박순애 씨 75.
남편이 사업을 오래 해서 살림은 훨씬 나았습니다. 40평 넘는 아파트에 살았고 자녀들도 모두 번듯하게 자랐습니다.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애 씨는 늘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옆집 아들이 새 차를 사면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친구가 유럽 여행 사진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면 보는 내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사는지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남자식 성공 소식을 듣고 속이 쓰린 건 남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순애 씨를 가장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더 가졌는데 더 외로웠습니다. 더 넉넉했는데 더 불만이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끼실 겁니다. 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때로 동기가 됩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자극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70이 넘으면 비교는 지금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경이 됩니다. 비교하다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비교하다가 결국 병원은 내가 갑니다. 만성적인 불만, 수면의 질 저하, 면역력의 저하. 비교가 몸을 늙게 만든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는 일. 70이 지나면 그 저울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솔직할 뿐이다. 이문철 씨는 66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경계선이긴 했지만 의사가 아직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에요라고 했고 문철 씨는 그 말을 건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4년을 그냥 살았습니다. 좋아하는 고기를 먹고 소주를 가끔 한두 잔 했고 운동은 날씨가 풀리면 무릎이 나으면 다음 달부터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파스를 붙이고 계단이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71살 봄에 산책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살짝 걸린 것 같았는데 골절이었습니다. 입원을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을, 뼈 밀도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다는 것을, 4년 전 경계선이었던 혈압은 그새 약을 먹어야 하는 수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철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66에 그냥 운동화 한 켤레만 샀더라면. 딱 그 말이었습니다. 거창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운동화 하나 샀으면 신었을 것이고 신었으면 걸었을 것이고 걸었으면 달랐을 것이라고. 문철 씨는 퇴원 후 정말로 운동화를 샀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복도 끝까지만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지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옆 공원까지 갔습니다. 72의 봄에 넘어지기 전보다 걸음이 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미루는 만큼 정직하게 퇴보하고 움직이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몸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니다. 이진숙 씨는 75가지 여러 모임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 30년을 함께한 고향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모임 날이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모였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대화는 같은 곳으로 흘렀습니다. 누구 아들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누구 딸이 어디 사는 집으로 이사했는지, 누가 지난달에 어디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30년 전부터 이어온 그 서열이 밥상 위에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진숙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자리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 걸까?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날 밤이 불편해진 것도 꽤 됐습니다. 그냥 의무처럼 나갔고, 의무처럼 웃었고, 의무처럼 돌아왔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면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했습니다. 그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많이 망설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끊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서 마음이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하나.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국밥집에서 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오늘 피곤하면 다음으로 미뤄도 아무도 서운해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 앞에서는 잘 사는 척, 괜찮은 척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국밥을 먹다가 아무 이유 없이 한참을 웃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고. 진숙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웃음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진숙 씨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30명보다 진짜 한 사람이 더 따뜻하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관계를 줄이는 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남기는 일입니다. 전화 한 통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녀와의 거리가 서로를 지킨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수도 있고 동시에 가장 아프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최정혜 씨 77, 큰아들은 서울에 살았고 며느리와 손주가 셋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손주들을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큰아들네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며느리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그것이 본인 탓인지 며느리가 원래 무뚝뚝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자꾸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으니까 갔습니다. 갈 때마다 아들 살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한마디 했습니다. 손주 교육 방식이 마음에 걸리면 한마디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하느라 바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더 엄마 손길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가끔 했습니다. 애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빠서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다는 날이 생겼습니다. 정혜 씨는 그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나는 다 사랑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건지.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많이 힘들어해요. 조금 거리를 두시면 어떨까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정혜 씨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 갈 때마다 며느리는 편했을까? 냉장고 정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손주들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사랑으로 했지만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어떤 무게였을까? 정혜 씨는 그 후로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살림에 대한 말을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아들 연락이 다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카카오톡을 보내는 날도 생겼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내주는 날이 늘었습니다. 명절에 온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말합니다. 가까이 있으려고 너무 들어갔더니 오히려 멀어졌더라고요. 조금 물러섰더니 그제야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아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자녀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연락하되 간섭하지 않고 걱정하되 절제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되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 거리가 처음에는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결국 관계를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멈추겠습니다. 비교, 몸, 관계, 자녀. 4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듣고 계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이야기 같아서, 혹은 이미 지나온 이야기 같아서 그 마음 그대로 두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그 마음 위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행복은 이미 여기 있었다. 박명수 씨 76, 평생 농사를 지었고 몸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봄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항암을 했고 6개월을 병원과 집으로 갔습니다. 항암실에 누워있는 동안 명수 씨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더 잘 됐더라면 하는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항암실에 누워보면 유럽 여행은 생각도 안 납니다. 집 앞 골목 냄새였습니다. 흙과 나무가 섞인 매일 맡고도 맡지 못했던 그 냄새.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의 온도. 저녁 무렵 마루에 앉아 들리던 새소리. 낡은 슬리퍼를 신고 텃밭에 나갔던 아침에 그 공기. 항암실에서 그것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평범했던 것들이 그토록 그리울 줄 몰랐다고.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려다 주었고 집 앞에 내렸을 때 명수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의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담장 옆 목련이 막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피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목련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오래 신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닦아둔 것이었습니다. 명수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울 것 같지 않았는데 났다고. 한참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더 잘 살아야지, 더 가져야지 했는데 그게 다 여기 있었더라고요. 내 집 앞에, 내 신발 옆에, 아내 손에.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잃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침에 혼자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것,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는 것, 밖에 나가 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는 오늘이 사실 이미 충분한 날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눈을 두는 것.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다 맞는 말인데. 근데 나는 이미 많이 늦지 않았나.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늦었을 수 있습니다. 예순에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운동, 더 일찍 정리했더라면 좋았을 관계들, 더 젊을 때 내려놓았더라면 좋았을 비교의 눈. 그 타이밍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집 앞 한 바퀴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문철 씨처럼 복도 끝까지만이라도 오늘 처음으로 연락을 미뤄왔던 사람에게 문자 하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한번 참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남의 삶 대신 내 밥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물러 볼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제와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6달 후에 몸이 달라지고 1년 후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몸은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마음은 방향에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방향을 조금 바꾸면 몸과 마음이 그 방향을 따라옵니다. 오늘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을 평가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좋은 선택을 했는지 아쉬운 선택을 했는지, 그런 평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바꾸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가르는 것들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것, 몸을 조금씩 돌보는 것, 진짜 관계를 남기는 것,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미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해가 지면 잠시 창가에 앉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누구의 목소리가 따뜻했는지,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하나가 내일의 출발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오늘의 당신입니다.